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보스턴을 방문해 두 가지를 발표합니다. 첫 번째는 암 관련 생명의학 혁신 신설부서 책임자고, 두 번째는 암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공학에 대한 행정명령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인종과 성별을 살려서 투표권과 낙태를 중점에 둔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지막 예비선거가 내일 뉴햄프셔주에서 치러집니다. 전통적인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의 대리전입니다. 린지 그레이엄을 포함한 공화당 중진 상원 의원들이 의사당 폭동사건 연루자를 사면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미국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사망 후 12일 동안 조기를 개항하고, 언론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통치 기간과 찰스 3세 왕의 통치 방향에 대한 예상으로 지면과 방송을 채우고 있습니다. 찰스 3세 왕은 윌리엄 왕자를 왕세자로 발표하고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국내 정치에 대한 입장이나 왕실 자산의 투명성, 무엇보다 캐나다 등 영국 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국가들의 국민의 시선 변화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불과 며칠 사이에 돈바스 인근 여러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퇴각시켰습니다. 러시아는 전략적 후퇴라고 말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터닝포인트를 잡은 건 분명합니다. 한국어로 제작된 오징어 게임이 오늘 열릴 에이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이나 남자 주연상 등을 받게 될지는 세계 문화계의 큰 관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세계는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난 70년 동안 영국 연방이 처음에는 정말 수십 개 국가의 식민지와 무슨 연방 국가들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14개국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70년 동안 상징적인 통치를 해오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숨지고 나서 이미 주말에 찰스 3세 왕이 왕으로 등극했고, 또 첫 번째 아들 윌리엄을 왕세자로 공식적으로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그 영국의 찰스 3세 왕이 엘리자베스 2세와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이 어떤 그 변화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그 지켜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밖에 많은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장례식 리허설 전부 끝났고, 바이든 대통령도 간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가 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서 찰스 3세 왕으로 넘어가는 이것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핫 이슈인 건 분명합니다. 미국 방송도 오늘 제가 새벽에 출근해서 지금까지 방금 전 한 10분 전까지는 케이블 텔레비전이 계속 그 영국 엘리자베스 그 여왕이 별장에서 숨졌고, 그리고 이제 런던으로 돌아와서 그의 그 시신이 성당에 안치되고 하는 장면을 생중계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혹시 오늘의 미국을 앞부분만 듣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12일 동안 계속되는, 여러분들께서 연방정부 청사에 가시면 오늘부터가 아니죠. 이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한 그때부터 다음 주 이제 장례식이 치러지는 월요일 저녁까지 조기가 개항됩니다. 미국의 지도자가 숨진 것도 아닌데 왜 미국에서 조기를 개항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만큼 이제 영국이 아직도 뭐 경제력이 뭐 3위에서 6위로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 강한, 또 미국과는 본드가 있잖아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고, 그런저런 영국이 미국의 가장 큰 강한 우방국이고,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저기서 이 성조기가 반기로 개항된 것을 보시면서 궁금해하실까봐 그 전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미국 탑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특정 공휴일, 그리고 이제 미국의 뭐 정치인, 그리고 또 이제 그 밖에 여러 이유를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 숨졌을 때 반기를 개항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 법에도 있고 대통령의 재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정부의 원수가 그 최고 수반이 상징적인 수반이 숨졌는데 12일 동안이나 조기를 개항하는 것은 드문 일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하원에서도 역시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여러 가지 결의안을 내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여러 그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소셜 미디어, 정부 그러한 조기 반기 개항을 발표를 한 그런 웹사이트 아래 댓글에는 맙소사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불법 아니야? 라고 하는데 불법은 아니고요. 이 외국 지도자를 위해서 깃발을 내리기로 한 결정은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숨졌을 때 조기를 개항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일이라는 기간이 지금 굉장히 긴 기간이라서 그렇죠. 미국의 국기에도 전부 그 코드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현직에서 연방 대법관이 숨졌을 때, 현직인 연방 의원이 숨졌을 때, 아니면 뭐 장관이라든가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숨졌을 때 그때 다 어떠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누가 숨졌을 때 조기를 개항해라 하는 것은 그 국가 코드의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미국과 그 국가, 그 국가의 숨진 지도자와의 관계 등을 다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역대 미국의 지도자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아주 뭐 신망을 받는다던가 미국과 가까운 국가의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조기를 걸라고 길을 반기로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전 총리 대통령이었던 시몬 페레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랬고 또 2013년도에 벌써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숨진 지가 그렇게 됐네요. 거의 10년인데 그때도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조기 개항 지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교황 바오로 2세가 숨졌을 때 1999년도 요르단의 왕 후세인 사망했을 때도 각기 다른 그 지도자가 그랬었고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자크 라빈 전 이스라엘 총리 암살됐을 때 추도했고 조기 내리라고 했고 95년이었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도 81년도에 안와르 사다트 전 이집트 대통령 추도하기 위해서 조기 개항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12일이냐?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이 특히 가까워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숨졌을 때나 다른 나라 지도자가 숨졌을 때 조기를 개항할 때의 기본은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장례식이 끝나고 매장될 때까지 그때까지 조기를 개항으로 하는데 영국이 목요일에 숨졌던가요? 목요일에 숨졌는데 9월 19일, 며칠 전에 18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월 19일 장례식이 치러지는 그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조기를 개항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지도자보다 훨씬 지금 긴 기간이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디 연방정부 청사에 가서 조기가 개항된 것을 보시면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것 관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미국의 중요한 뉴스가 중간 선거가 56일밖에 남지 않았고 주말에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었고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는데 지금도요 케이블 텔레비전에서는 전부 영국 그 대성당에 모셔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 시신 사흘 이곳에 있고 또 사흘 다른 곳에 가고 9월 19일에 묻히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미국 지도자가 숨진 것처럼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미국인 만큼 미국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전부
다수당입니다. 이리저리 해서. 그리고 선거가 좀 유리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뭐 여론조사는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것도 뭐 완전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9.11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부각되지 않았지만 국방부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스턴에 가서 오늘부터 더욱더 본격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게 되는데, 보스턴의 그 라이스 대학교에 가서 케네디 전 대통령이 달 착륙을 목표, 여기에 대해서 막 그 목표를 발표를 했었던 그 케네디의 문샷 연설, 그 문샷 연설 60주년을 맞아서 그곳에서 당시에는 달에 착륙하는 문샷 연설을 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생명의학, 생명공학 같은 것을 충분히 지원을 하고 발휘를 해서 암을 퇴치하는, 암을 치료하는 암치료 문샷 연설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보스턴에 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명령도 발표를 합니다. 2월 달에 이미 조금 발표를 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25년 동안 미국 사람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지금의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이제 뭐 간병인이라든가 암 생존자도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그들의 생활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 3월 달에는 건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암에 관한 생의학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for Health, 새로운 그 기구를 만들어서 오늘 이 기구를 이끌어 나갈 헤드를 이제 그곳에서 초대 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르네 웨이그리즌이라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에도 서명하는데 관련 암에 관한 행정명령입니다. 국가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는 행정명령인데, 암 퇴치에 쓰일 수 있는 생명공학이 미국에서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고, 그러면 연방정부에서 지원금도 많이 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또 공급망 같은 것도 확고하게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국과 세계에 도움이 된다. 이것도 또 하나의 의학 기술이잖아요. 미국이 미국 사람들을 살리면서도 세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 공평함, 또 뭐 윤리라든가 안전, 생명공학이라는 게 늘 앞서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학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삭감법을 또 여기서 홍보를 합니다. 그 인플레이션 삭감법에 처방약 값을 줄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금방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있다 줄어드는 것도 있고, 당뇨병 치료약이라든가 암 치료라든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삭감법 안에 7천억 달러 규모의 이것을 본인이 통과시키도록 열심히 초당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것도 당연히 민주당이 했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민주당에 대한 중간선거에서의 어떤 발판을 조금 더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리 지난번 그 선거 캠페인을 할 때도 그랬고 캠페인 이후에도 왜 날마다 늘 아들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제발 아들 얘기 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사랑하는 첫아들 46살 때 암으로 숨진, 이라크 전에도 참전을 했고 델라웨어의 검찰총장도 지냈던 떠오르는 민주당의 정치 스타이기도 했죠. 그 아들이 젊었을 때 암으로 숨지지 않았다면 이 일을 지금처럼 강하게, 지금처럼 빨리 할 수 있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개인 생활은 특히 이제 아들의 죽음에 관한 그런 것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국가 지도자였을 때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당연히 지금 확인이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부통령이 등장을 했는데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9.12 추도식에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미리 녹화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론과 정치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치인이 여론을 따르는 건 정석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정치인이 여론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정치인이 여론을 따르는 것은 민주당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포함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정치인이 여론을 만들려다가 실패했을 때 여론을 따라가는 것은 지금 공화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민주당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하는 것,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인터뷰를 통해서 중간 선거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당의 어느 후보를 선택하느냐는 미국에서 투표권을 계속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가, 가질 수 없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공화당이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선거구 재조정이라든가 투표를 할 때 어렵게 하는 그런 그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에 반대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Meet the Press 등등에서 아주 국내에 극단적인 이건 위협이 되고 만다. 특히 총무처 장관 후보 11명이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부정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을사당 폭동 사건을 폭동이라고 반란이라고 규정짓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총무처 장관은 그 주의 선거를 관장하는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데 공화당 후보 가운데서 이렇게 11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흑인계 투표권이 아주 오래 박탈됐었고 그리고 투쟁과 죽음과 이런 것으로 투표권을 얻어내서 한인을 포함한 다른 소수 인종에게도 투표권을 준 흑인계 카멜라 해리스 그 부통령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설득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초의 여자 부통령입니다. 당연히 낙태에 관한 이슈를 강조를 하는데 적절한 인물입니다. 낙태에 대해서도 연방 대법원을 공격합니다. 6월 23일 수십 년 동안 연방에서 보장했었던 여성의 낙태권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연방 대법원은 운동권 법원이다. 이것은 연방 대법원의 공화당 성향의 6명의 대법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을 많이 겨냥을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자 공화당이 여론을 따라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낙태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화당의 워싱턴주의 티파니 스마일리라는 공화당의 상원 의원 후보입니다.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저는 그 프로라이프 말하자면 반낙태라는 거예요. 반낙태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라고 요즘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텍사스주의 거의 모든 낙태를 반대하는 텍사스주의 낙태법을 지지했었던 사람입니다. 여론이 지금 표를 원하는 정치인을 움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자 이제 민주당의 현 상원 의원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페리 머레이 여자가 낙태권을 가지고 중요한 이슈로 해서 11월 본선에서 맞붙게 됐는데 페리 머레이 그 상원 의원이 지금 저 공화당 후보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100%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리하여 지금 대통령, 부통령, 나름대로의 또 공화당 의원들은 입장까지 바꿔가면서 11월 선거에서 본인이 당선되려고 또 그 자신의 당이 당선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결과를 내릴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53일이라고 말씀드렸나요? 11월 첫 번째 화요일이니까 56일이든가요? 56일 같은데요. 56일 남은 미국의 선거는 이렇게 민주당, 공화당의 대치점에서 서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시작이 됐고 공화당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후반부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가 지금 전부 전폭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영국 뉴스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윈스턴 처칠 경이 국장으로 치러졌고 그 이후에 처음 영국에서 국장이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별장 궁전이요. 에서 숨진 엘리자베스 2세 시신이 오늘 행렬할 때부터 지금 그 에든버러 자일스 대성당에 안치돼서 전부 사람들이 조사를 낭독하고 하고 있는 지금 형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하면은 여왕으로서는 정말 일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그러한 한 형태로 영국의 역사와 전통을 쭉 알려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보통 가정과 똑같습니다. 보통 가정의 어머니와 똑같다기보다 더 많이 힘들었었죠. 자녀가 4명인데 지금 큰아들은 이혼하고 다이아나비와 그리고 이제 미망인과 카밀라와 다이아나비가 나중에 발표를 했었잖아요. 발표라기보다 폭로죠. 결혼할 때부터 12살 연하였는데 우리는 3사람이 함께 살았다. 카밀라와. 그리고 다이아나가 이제 그렇게 고통스럽게 숨지고 나서 카밀라와 재혼을 해서 2005년도에 지금은 이제 왕비가 됐습니다. 왕과 왕비가 됐는데 그 첫 아들은 그랬죠. 두 번째 아들 앤드류는 정말 말썽을 많이 피운 아들이잖아요. 1992년 한 해만 보더라도 92년 계속 그 뉴스는 찰스 왕세자에게 있었고 두 번째의 앤드류는 여성 편력도 심하고 그 무슨 앱스틴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있죠. 해서 그의 이혼을 했는데 며느리였던 뭐 사라 퍼거슨이 완전 알몸차림으로 잡지에 등장하는가 하면은 또 다른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그리고 본인이 사는 집은 궁전이지만 집은 불타버렸고 그러한 일들을 한 해 동안 겪고 끊임없이 자녀들에 대한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그 손주 해리스 둘째 손주가 흑인 피가 섞인 미국 배우와 그 메건 마클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그런 뭐 동서와 무슨 뭐 이런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을 고스란히 겪은 그런 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이고 할머니이고요. 그리고 여왕이고. 그래서 앤드류 설리번 같은 본인은 이제 카톨릭이고 요즘은 블로거도 잘 안 하던데요. 아무튼 블로거의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아이돌이 아니라 아이콘이다. 아이돌하면 정말 그 유명한 아이돌처럼 일반 사람들과 서로 막 그 일반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를 하고 이런 걸 엘리자베스 여왕의 잡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감정 공유를 하면서 뭐 자신을 표현도 하고 말하자면 다이아나비처럼.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인기가 많았지만 뭐 81% 지지 정도 받았지만 그렇지만 다이아나비만큼은 아니잖아요. 아이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징, 뭔가를 절제하고 해야지 되는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아이콘은 끊임없이 그 사람이 숨진 뒤에도 그가 그렇게 일관성 있게 절제를 했었지 하는 평가로 남을 수 있지만 아이돌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샅샅이 다 사랑받아지고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그 격렬한 스팟라이트 때문에 결국은 뭐 추락하는 경우도 있죠. 다이아나비처럼. 그래서 그는 아이콘의 상징이었다. 이제 그는 떠났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52년부터 지금까지 70년을 집권을 하고 통치를 하고 떠났는데 찰스 3세가 왕으로 이제 주말에 자동적으로 되면서 어쩌면 이제 새로운 세대니까는요. 군주제를 조금 바꿀 수도 있겠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때도 조금 자유로워진 면이 있으니까 그 전에 여왕에 비해서 그리고 아마도 지금 찰스 왕세자 지금은 왕이죠. 왕에 대한 지지도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 80% 지지받으면 54%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가 왕세자로 딱 지목을 한 그 윌리엄 왕세자는 지금 7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쩜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겠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시대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어떤 정치 성향이나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찰스 그 왕세자 당시에는 공공건축이 인간성을 말살한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때 올게닉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던가 아마존 열대림 기후변화에 경고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네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달라이라마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시진핑이 영국을 국빈 방문할 때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왕이 있고 시진핑이 있고 시진핑 또 이쪽 옆에는 여왕 그리고 이쪽 옆에는 윌리엄 그 왕자의 와이프가 앉아 있었거든요. 윌리엄 왕자도 물론 좀 떨어져서 앉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는 달리 지금까지는 본인의 의견을 정치적인 견해를 많이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그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영국은 지금 내부와 외부에서 다 도전입니다. 내부에서는 우선 뭐 경제적인 이런 문제는 물론 입헌군주제니까 의회에서 합니다. 의회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제가 어려울 때 뭐 엘리자베스 2세도 뭐 92년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했지만 왕가가 굉장히 부자잖아요. 자산이 7억이 넘는 그런 왕족입니다. 7억이 넘는데 이걸 이제 그 왕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텝이라든가 왕궁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 별장, 그 왕국마다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관광객들이 또 벌어들이는 돈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7억 한 뭐 5천만 달러 정도 자산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국내에서 아니 왕실도 우리가 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왕실이니까 that's okay. 그런데 자산 같은 것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물론 궁전 때문에 돈이 벌린다고는 하지만 얼만큼이나 지원받는지 그게 불분명합니다. 이제 그런 도전들을 받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52년도에 여왕이 됐을 때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었었잖아요. 아프리카의 뭐 열 몇 개 국가. 그리고 무슨 뭐 너무 많은 그런 그 국가들이 쭉 그 영국 연방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14개 국가는 뭐 그 카리브해의 자마이카부터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뭐 그런 많은 그 밖에는 이름을 별로 알 수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나라들은 영국 왕이 그 국가의 원수잖아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반 정도는 왜 우리가 특별히 무슨 상징적이라고는 하지만 영국의 왕을 우리의 국가 원수로 해야지 되지? 상징적으로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뉴질랜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원하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의 지도자는 내 임기 내에 이거 좀 국민투표에 붙여줬으면 좋겠네 하고 호주의 경우는 2025년까지는 영국의 왕을 우리의 국가 원수로 하는 것을 투표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같은 것들이 있죠. 영국 내부에서도 영국, 여기 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그 웨일즈, 북아일랜드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선 지금 자꾸만 나간다고 하니까 자마이카 말씀드렸죠. 그런 뭐 남태평양에 좀 이름을 알기 힘든 그런 여러 국가들도 있고 이름 알기 쉬운 국가들도 있어요. 파푸아뉴기니 같은 그런 국가, 솔로몬 제도도 있네요. 그런데 이제 뭐 세인트 루시아 뭐 이런 데만 가더라도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앤티카 바부다. 라는 그런 나라도 영국 왕이 자신들의 원수고 투발루 같은 이런 나라도 그런데 이건 결국은 영국이 디클라이닝 되고 있다는 것이고 영국이 좀 힘이 약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영국의 신임 총리는 거부하는 겁니다. 신임 총리의 도전자였던 내무장관은 남자 유색인종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이 지금 약간 그 약해지고 있는 디클라이닝 되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쳐야지 된다 하는데 신임 총리는 리스터러스는 영국이 디클라이닝이라니 무슨 말이야. 우린 영국은 아직 최고조까지 올라가지 않았어 하면서 밝은 사진을 보여주는 이미지 정치로 지금 보수당의 총리로 당선이 됐고 그것도 사람들이 반발이 많죠. 아무리 보리스 존슨의 나머지 임기를 채우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16만 명 정도 되는 영국이 6,700만 명인데 인구의 불과 몇 퍼센트도 안 되는 뭐 1%도 안 되잖아요. 0.5%도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더군다나 영국의 보수당은 나이 많은 백인 남자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인구 6,700만 명의 총리를 선택했어?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있는데 지금 영국이 한 그 실업률이 14%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고 이런 때에 국왕으로서 여러 가지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많은 것을 거쳤죠. 뭐 2차 대전 이후에 등등등등을 거쳐오기는 했지만 그 사람의 그 변치 않는 중립성 같은 것으로 살아남았는데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심지어 그런데 이제 찰스 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이제 영국 국왕을 찰스를 엘리자베스 때까지만 하더라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어렸을 때부터 27살 때부터 여왕을 했기 때문에 다독거려줘야지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해외 순방을 했습니다.
뭐 식민지가 됐건 연방이 됐건 끊임없이 여행 다니면서 인사하고 웃고 환한 모습으로 이제 좋게 분위기 좋게 적대감 없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지금 이제 14개국 뭐 크게 남은 14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찰스 3세 왕이 처리를 해야지 될 문제고요. 아마도 영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더군요. 이제 윌리엄 왕이 왕세자가 많이 아버지를 도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러시아를 느끼거든요. 뉴스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문제는 오늘 맨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러시아도 구소련 연방이 더 많았겠습니까? 영국 연방이 더 많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겠죠. 그런데 영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나라들이 어떠한 형태로 국민 투표를 하던 아니면 힘이 강해지고 영국도 좀 경제력이 약해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하나 다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 할 때 영국이 못마땅하다고 군대를 들이밀고 침공합니까? 침공하지 않죠. 영국 국민들이 그렇게 됐을 때 저 나라 괘씸하지 아니면 왜 우리의 여왕과 왕을 지네 나라 그 최고의 국가 원수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영국 사람들이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지도자의 어떤 마인드와 일치하는 겁니다. 세계의 흐름도 거스리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그들이 힘이 있을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독립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밖에 없는 영국의 영향력은 약해지더라도 그에 비해서 러시아는 반대 방향인 거죠. 저는 그런 그림을 아무튼 봅니다. 어쨌든 미국처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는 영국의 70년 동안이나 상징의 통치자였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앞으로도 다음 주 월요일 장례식이 치러질 때까지는 계속 여러분들께서 보도를 들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왕의 그 코기 강아지들은 로열 패밀리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야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문제를 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선 공화당 내일 마지막 예비선거 있거든요. 뉴햄프셔라는 동북부의 작은 주에서 열리는데 이게요. 완전히 공화당이 대리전인데 이게 공화당 한 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전이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파벌이 막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요즘 공화당이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에 여러 가지로 분열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1지구 하원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금 하원 의원인데 좀 약하답니다. 약해서 공화당이 이걸 탈환하기 위해서 현재 민주당 하원 의원은 크리스 파파스라는 의원인데 경쟁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많이 퍼붓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한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트럼프적이냐 아니면 이제 얼마나 또 다른 후보들 지원하는 후보들 측이냐.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많은 부분을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연방 상원 의원이 함께 공유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지지하는 후보는 다릅니다. 제가 후보 이름까지 뭐 일일이 불러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한 사람은 불러드려야지 되겠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맷 마워라고 전에 그 국무부에서 일하도록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지를 합니다. 그랬더니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하원 의원이라든가 뭐 톰 커튼 알칸소가 지역구인 뭐 상원 의원 등이 지지를 했고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도 지지를 합니다. 트럼프 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또 25살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뉴햄프셔의 공화당 연방 하원 1지구 예비선거에는 해서 앨리스 스테파닉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엄청 지지하고 리스 체니 자리를 빼앗은 뉴욕이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지하는 25살의 캐롤라인 리비트. 이 캐롤라인 리빗은 테드 크루스도 지지를 하고요. 마이클 리 유명하죠. 유타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화하려고 했었다던 그 사람도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상대에서는 아니 너무 어려 하고 막 공격을 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나이가 어리면 이 전국적인 무대에서 정치하기는 힘듭니다. 일단 경력이 없다, 경험이 없다, 나이로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또 아주 공통적입니다.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오래 닳고 닳아서 더럽다. 조직도 더러워졌다. 너무 절망적이다. 역겹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25살의 주 하원 의원입니다. 팀 박스터 하원 의원은 폴 라이언, 자유주의적인, 그러나 상당히 트럼프에 가까웠었던 이 사람이 지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후보는 션 해니티. 션 해니티 하면 트럼프와 뜻을 같이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션 해니티는 또 다른 후보를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화당의 전형적인 파와, 트럼프 파와, 션 해니티 파와, 뭐 그 랜드 폴 파와 다 갈려져서 내일 누가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린지 그레이엄, 분명한 것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굳건하고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슈에 따라서, 안건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그의 과거 동지들도 많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이제 맨 앞에 시작을 했어요. 의사당 폭동 사건 연루자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전부 사면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안 되지. 말도 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연방 공화당 상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힐과 인터뷰에서 의회신문이요,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불법 행위를 사면이라는 것은 본인이 불법 행위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스스로 이걸 어떻게 이겨내보고 사죄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야지 되는데 그 이외에는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 밋 럼니 유타주의 공화당 상원 의원은 1월 6일 폭동은 민주주의 그 보루에 대한 공격이었고 법을 어기고 법 집행관을 공격하고 의사당을 훼손한 사람들은 법에 따라 기소돼야지 되고 절대 사면돼서는 안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공화당 상원 의원들 뭐 케빈 크레이머 그리고 마이크 라운드 이런 상원 의원들도 특정 개인에게 무슨 다른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도덕적인 기준이나 윤리적인 수준에서 이분은 다소 문제가 된다. 케빈 크레머, 노스다코타의 상원 의원, 사우스다코타의 마이크 라운드 상원 의원은 그가 당선된다면 헌법상으로 그렇게 할 의사당 폭동 사건 그 폭동자들을 사면을 할 권리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사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거기에 있었는데 정말 폭력적이었다. 사람들이 다치고 숨졌다. 그 일에 연루된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밖에도 많은 의원들이 또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테드 크루스라든가 아니면 뭐 조시 하울리 그 상원 의원 공화당의 이런 사람들은 법무부가 차별한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들이 남의 집에 쳐들어가고 가게에 쳐들어가고 약탈할 땐 벌을 약하게 주더니 이건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의 집 남의 가게에 쳐들어가는 것과 민주주의의 보루인 의사당에 쳐들어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은 사실은 인식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아무튼 그래서 현재 의사당을 습격한 혐의로 타임즈에 따르면 840명 기소됐고 4분의 1은 그 평균 그 형량이 45일이랍니다. 아무튼 그레이엄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친했던 연방 상원 의원이 나쁜 선례가 될 거다. 대통령이 되고 의사당 사건 그 사람들을 사면한다는 것은 폭력을 강화시킬 거야. 라고 의사당을 정말 더럽히고 완전히 법을 무시한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된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있는 동안에요. 참 오래 버텼겠죠. 카밀라도 왕비도 영국에 버텼겠죠. 버티다가 결국은 왕비로 인정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숨지기 전에 이미 정했던 것이고 찰스 3세 왕이 지금 어머니의 시신이 안치된 대성당에 도착을 했는데 그 영국의 트래디셔널 복장으로 그렇게 그 바지 위에 스커트를 입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왕 대관식 할 때도 그 전에 그 오일 부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했었던 것처럼 그 홀리 오일 그 부음 같은 것을 하고 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러시아의 거점이었던 그 하루키우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빼앗겼습니다. 러시아도 시인했고 이것은 그 겨울 전쟁을 위한 전략적인 퇴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도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 러시아군은 군복을 다 벗고 자전거 타고 아니면 훔친 자동차 타고 도망갔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탱크 무슨 소총 탄약 저장고 무기를 그대로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러시아는 미사일로서 그쪽 지역 사람들 또 그 불, 전기 같은 거 쓰지 못하게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복구 작업은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정보를 이용한 것이고 미국과 독일이 준 그런 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이라든가 독일의 대공포 뭐 공군 그러니까 이 그 러시아가 공군력을 배치하기를 주저했었다는 거죠. 헬기가 딱 격추되고 할까봐. 해서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우리는 그들은 장님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전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터닝 포인트인가? 서구에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미국과 독일이 무기를 지원을 했을 때 그것이 소용없이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 미국의 그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도 역시 미래의 역사가들은 이것을 전환점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속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5시에 시작되는 그 에이미상은 지금 이제 한 7개 정도는 이미 시상이 됐고 7개가 오늘 작품상 있죠. 이정재 씨 주연상이죠. 남자 조연 후보 2사람, 여자 조연 후보 1사람,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생충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어로 만들어졌는데 과연 에미상에서 작품상을 줄 것인가, 또 이정재 씨가 주연상을 받을 것인가, 이건 한국의 문화적인 어떤 큰 달성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과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지금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